네, 4.13 총선의 후보 등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의 공천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조금 전에 5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와 함께 자세한 내용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원국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스머리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 새누리당이 이제 경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자, 이 현역 의원이 8명이 떨어졌어요. 또 이 전직 의원은 7명이 무더기로 탈락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친박 핵심이었던 김재원 의원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탈락 의원 중에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김재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오른팔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 중에 정말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의정 활동을 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의정의 친박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동안에 있었던 친박 비박 갈등이 사실은 개입할 여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김재원 의원이 이렇게 이 중앙 정치에 신경을 쓰느라 지역 관리에도 약간의 그런 허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김재원 의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 사건이라든가 이랬을 때도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사실은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요건과 지역의 상황들이 맞물려서 경선에서 탈락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이 부분은 너무 또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이번 경선 상황이 좀 달랐다라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의원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발표한 분이 대부분 이게 경선에 의해서 발표된 거기 때문에 컷오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거의 다 예상된, 여론조사상 예상된 분들이 대부분 다 됐고, 다음에 이게 오히려 이변은 부산 사갑에 허남식 시장이라고 그분이 3선 3번 부산시장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거의 무명에 가까운 부산시 김척수 후보한테 여론이 졌거든요. 이 지역이 옛날에 현기한 정무수석, 그다음에 문대성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따라서 이게 상당히 이변이 아닌가, 나머지 다 예측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비박계 심재철, 정병국, 강석호, 김영우 후보 이 4명은 공천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김무성 대표가 이 비박계를 대거 배제한 것에 대해서 공천한 제동을 걸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반사이익이라고 봐도 되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친박계가 거의 대부분 공천이 됐고 비박계는 일부에서는 공천 학살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대조를 이룬 그런 공천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속에서 김무성 대표가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거의 무권 정치라든가 또는 최근에 공천위와 같이 이 최고위가 갈등을 벌이는 등 굉장히 양상이 지금 새누리당 과연 집권 여당이 맞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이런 압력들이 결국은 공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공천이 된 이 대부분의 비박계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아주 탄탄했고요. 문화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활동도 있었지만 지역에서도 상당히 탄탄했었고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그런 아주 강경한 태도가 결국은 공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뿐더러 또 의원들 본인들의 경쟁력도 감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다 경선에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부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지금 여당 공천 갈등의 핵심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공천 여부가 되겠는데요. 자, 이 발표가 될 듯 하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 친박계 그리고 이 공천위와 유승민 의원 간의 지금 침묵의 줄다리기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후보자 등록 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D-5일인가요? 지금 닷새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양측 간에 사실은 이 며칠 안에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인데 자,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밤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오늘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는 그동안의 모든 사안을 다 걸고 나타났던 핵심 중의 핵심, 소위 말하는 뜨거운 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둘러싸고 그동안 친박 진영에서는 반드시 찍어내겠다. 그런 입장을 사실은 공천위원장까지도 직접 얘기할 정도로 그랬었고요. 왜냐하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강력하게 국민에게 호소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친박계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승민 의원을 찍어내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요. 반면에 비박계라든가 또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구 분위기도 이렇게 양쪽에 갈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압력을 넣었던 친박계, 특히 이 공천위 입장에서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압력을 넣을 거고요. 반면에 비박계, 지금 김무성 대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압력들이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저는 그래서 후보 등록을 24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만일의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탈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긴장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즈음에 가서 최종적인 결정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발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당에서는 그 유승민 의원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이제 무언의 압박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 그 스스로 이 거취를 발표할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 해봤자 나에게 이익이 될 거 없다. 이런 그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이 끝까지 버틸 것 같습니까? 예, 그 뭐 제 생각에도 유승민 그 의원의 결정은 아마 그 등록 임박할 때까지 끝까지 갈 거로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친박 입장이나 아니면 이게 유승민 의원 입장이나 둘 다 이게 빨리 결정 안 해도 서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친박 입장에서는 먼저 유승민 의원을 치면 여론의 부담이 있고 또 이게 먼저 치면 무소속 연대라든지 유승민 의원의 여러 가지 행동이 그 제약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끝까지 희생당하는 탄압받는 이미지를 보이면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오래 끌어도 서로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그 끝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공천 그 등록 임박할 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그 공천을 해서 국민의 그 어떤 이 투표 결과를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끌다 보니까 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유승민 그 의원에 대해서 이 경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가능성은? 지금 경선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정치권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최소한 경선을 하느냐, 그러니까 공천을 주느냐, 아니면 경선을 하느냐, 아니면 탈락을 시키느냐, 이제 세 가지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일단 그동안에는 반드시 탈락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친박계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런 직접적인 호소부터 공관위원장, 공천위원장, 또 공천이 각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얘기들을 사실 국민에게 호소까지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는 친박계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됐을 때 새누리당 자체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마지막까지 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공천을 완결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또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당이 이렇게까지 계파의 전쟁으로 선거 국면을 흐리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사실은 국민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뭔가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러나 경선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경선에 이겼다. 다시 말해서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이 졌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친박계로서는 경선을 허용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에 그런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경선도 주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그 새누리당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여론의 그 시선은 점점 이렇게 싸늘해지고 있다. 자, 양쪽이 이제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아마 그 경선은 제가 보기 어려운 게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좀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유승민 의원의 행보가 이제 궁금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승민의 가장 나쁜 최악의 선택은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쁜 선택은 탈당해서 무소속입니다. 그럼 이게 유승민한테 제가 볼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 바로 이게 백의종군입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고 결국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일개 전투에는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백의종군 할 때 대선에서 그래도 희망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히려 이 자진 탈당해서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백의종군이 맞다. 한 텀을 쉬는 게 더 본인한테도 그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게 뭐 어쨌든 뭐 한 이틀 사흘 내에 뭐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 뭐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뭐 수도권 민심이라든가 이렇게 후폭풍을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유승민 그 의원의 이제 공천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요.
그 부분이 도리어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정치적 가치들, 다시 말해서 합리적 보수로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적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에 헌법 1조 1항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본인이 강한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 그런 정치 인생을 산다면 저는 여기서 본인 스스로 탈당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애정을 표시하고 있고 새누리당 일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음으로써 탈락했을 때 무소속으로 저는 출마를 해서,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과 함께 지지했던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룹들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기점을 맞는 거, 저는 도리어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 새누리당의 극단적인 양상들 속에서 뭔가 합리적 보수의 기치를 보여준다면 우리 정치가 그동안 갈등과 대립만 이루어졌던 데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유승민표 정치가 한국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준다면 이런 도전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김무성 대표 여전히 이제 친박 의원들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자,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었던 반면에 과거에 보면은 처음에는 좀 세게 맞붙다가 일정 부분 좀 후퇴하고 타협을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김무성 대표가 저는 그렇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내세웠지만 이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그동안 강인한 의지도 또 이게 능력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준비도 없었던 산무 슬로건에 불과했지 않느냐. 만약에 상향식 공천은 이미 1차 때 김태환 의원이 컷오프 될 때 이미 상향식 공천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게 그때 정치 생명을 걸고 그때 결사항전 했어야죠. 이제 와서 자기 개파는 전부 다 이게 공천을 다 받고 공천 마지막에 와서 이제 와서 상향식 공천이 침해됐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 본인이 당대표 사퇴로는 당대표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하면. 그게 아니고 본인이 공천을 반납하고 대신에 이제 그 이재호 의원이나 예를 들어 주호영, 유승민 이런 분들 공천 주라. 나는 공천 반납하겠다. 내 정치 생명을 걸었는데 상식공이 무너진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세지 지금은 상당히 진정성이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사실은 대표로서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 내부도 김무성 대표와 김을동 의원 정도만 빼고 다 친박계였고요. 또 공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친박계였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항구 공천위원장이 너무 강력한 이런 그 칼을 휘두르면서 사실 김무성 대표가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의원들 중에서 인파이터이자 아웃복싱을 하는, 그러니까 큰 싸움을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빠져나가는,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우유부단하거나 또는 30시간의 정치 이렇게 비판도 받긴 하지만 유연성도 사실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큰 정치를 하면서도 유연성도 뛰어난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이번 시점이 김무성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 게 앞으로 이 총선 국면을 잘 넘기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총선 이후에는 대선 국면이 열리거든요. 김무성 대표는 여기서 나름대로 좋은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비박계 의원들을 열심히 챙기면서도 또 당이 친박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국면이 끝나면 챙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당을 통수로 하는 큰 어른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무성 대표가 저는 다시 대권 주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는 남아있다. 그렇다면 지금 국면에서 밀고 당기기를 마지막까지 잘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얻어낸다면 김무성 대표도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야당 동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3선 중진인 진영 의원의 지금 입당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요. 지금 그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그 2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진영 의원의 이제 입당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국민의당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만 이게 더민주 입당이 거의 좀 확실시되는 분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바둑에도 저희가 보면 아무리 대마지만 이게 벌이도 되는 사석이 있고 아무리 돌이 적어도 꼭 지켜야 되는 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서울의 다선 의원들 강남 벨트 빼고 예를 들어 이게 이재호, 정두원, 진영 의원들 이런 분들에게 그 나름대로 험지 서울에서 다선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공천에서 컷오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이제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민주당에서도 영입 1순위로 영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영 의원 하면은 역시 원조
원조 친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 정권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아플 것 같고요. 그 더민주에서도 지금 이 영입에 상당히 좀 공을 들여갖고 이번에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깜짝 카드로 이제 활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 같죠? 그렇죠. 파장이 크다고 봐야죠. 진영 의원의 원래 성격상 절대 새누리당을 버릴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에 의해서 특히 아주 극심한 이런 공천 갈등에서 버림을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진영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자신의 정치의 뜻을 펼 수 있는 국민의당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자신과 함께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함께 다듬었던 바로 김종인 대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호흡이 잘 맞는 분이고 가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보증 수표 같은 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진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그동안에 보여줬던 합리적 보수, 특히 복지 분야라든가 아주 전공 분야에서는 굉장히 해박하고 또 경륜이 있는 그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와 호흡을 맞춘다면은 그동안에 좀 경제 민주화라든가 또 복지 분야에서 성과를 못 냈던 부분들을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막 그동안에 자신이 평생을 몸담았던 정당에서 간다는 거 상당히 아프고 고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는 또 냉정하고 이번 총선 국면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또 진영 의원의 사실은 현재 연세로 봤을 때는 아주 오래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도 아닌데 이제는 마지막 좀 불꽃을 피워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역할들을 사실은 새누리당이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집권 여당이면 좀 더 그런 좋은 인재를 활용하는 이런 공천을 함으로써 집권 여당의 앞으로의 행보를 넓혀나가고 그럼으로써 대통령이 더 운신할 수 있는 국적 장악력도 높여나갈 텐데 이런 아주 피비린내 나는 공천을 통해서 결국은 진영 의원과 같은 인재를 놓쳤다는 거 이건 새누리당이 또 뼈아픈 그런 손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진영 의원하고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이제 대선 캠프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었던 그런 사이이기도 하고, 저희 김종인 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그 공천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그 자기 입지를 굳혔다, 당내 입지를 굳혔고, 이 총선 이후에도 자기 어떤 활동할 그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그 진영 의원의 영입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김종인 대표의 사람 심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더민주당이 공천을 한마디로 하면 집토끼는 문재인 의원이 잡고, 네. 그다음에 이거 산토끼는 김종인 위원장이 잡아온다. 이 투트랙 전략이거든요. 네. 그 저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나름대로 보는 게, 첫째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해찬 의원 컷오프하면서 친노 패권주의가 약화됐고, 그리고 이제 그 표창원 의원이나 여러 신진 인사 영입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현역 물갈이 폭이 상대적으로 30% 40% 가까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김종인식의 어떤 공천이 상당히 성공한 것이 됐고, 예.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의 공천은 친박 패권이 더 강화됐거든요. 네. 이거하고 이제 대비해서 수도권에서 더민주당의 상당히 선전이 예측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종인 대표가 현역 의원 그 34명을 그 물갈이한 걸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상했던 바로는 그 삼선 의원 중에서 한 50% 그리고 초선 재선 의원 중에서 한 30% 정도 하면은 한 34명까지도 물갈이 가능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34명이 좀 물갈이 되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여튼 밀어붙인 그런 그 양상인데. 자,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이제 용인수를 펼치면서 이 금요일에는 또 손혜원 그 홍보위원장을 또 전략 공천하기도 했고요. 자, 이런 식의 깜짝 용인술 이번 그 총선에서 좀 어떻게 통할 걸로 보시는지요? 본선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성공적인 네.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의 약속도 상당히 많이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공천의 목표를 소위 말하는 친노 패권주의를 일정 부분 청산하겠다. 그리고 운동권식으로 대립만 하는 이런 정치 문화도 바꾸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는 이해찬 의원처럼 친노의 자장이라고 불리는 분을 사실은 탈락을 시키고 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번에 공천이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안 세력으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중도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용인수에서도 저는 깜짝이라기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에 공천을 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또는 당무를 보는 과정들을 보면 자기 확신이 확고한 분입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현재까지. 그러나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야권 연대를 하지 않는 한 수도권에서는 국민의당, 정의당과 현재 연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1 내지 5% 정도의 이 표차로 바뀌는 곳이 최소한 20곳에서 30곳 이상이 아마 당락이 결정이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김종인 위원장의 대표의 성공적인 이런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세한 국면이다. 결국은 새누리당이 얼마나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이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이 야권 연대에서 일정한 지역에서라도 성과를 내는 거, 이 부분이 예. 결국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에 그 여야의 이제 공천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는 뭐 한 달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본선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원국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